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요청 주신 테마 중에 척준경 이야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3화 시리즈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짧은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척준경이 무슨 무쌍난무를 했다, 짱이다 이런 것만 하고 땡 하기보단 척준경의 인생을 관통하는 두 가지 테마가 있죠. 하나는 여진족, 여진과의 사투, 또 하나는 내부 권력 투쟁이죠. 그 와중에 벌어지는 이자겸과의 애증관계, 이 두 가지 축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척준경은 황해도 곡산 출신이에요. 출생년이 명확하진 않은데 1082년이란 얘기도 있고 딱 1000년 전 사람이라 보면 되겠네요. 집이 아주 가난했다고 기록에 나오는데요. 고려사 척준경은 집이 가난해 공부를 못한지라 무례배와 교류하면서 서립자리를 구했으나 실패했다. 집안이 하급 관리 정도 되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무례배들과 교류했다고 하니 동네에서 깡패들하고 어울리면서 어릴 때부터 힘 좀 썼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서리되는 거 실패했다라는 거에서 보듯 척준경 같은 인물이 고려사회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렵죠. 설사 본인이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따라서 우리가 척준경을 지금 알게 되는 건 그도 그지만 그를 잡아 올려준 끈, 사실 그거 때문이었죠. 첫 번째 끈은 고려 숙종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이 왕희인데요. 고려사에 보면 척준경이 이 숙종이 왕이 아직 아니던 시절에 그의 집에 종자로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종자라는 건 이제 거의 말단 하인 그런 급이죠. 그런 걸로 들어갔다는 건데 예전에 조선 태종 이방원 라이벌 의붓어머니 강씨 이야기 드리면서 그 집안 출세의 불꽃을 땡긴 사람 강윤충 그 역시도 충수광이 왕이 되기 전에 가인으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그가 왕이 됐을 때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미 커버린 사람 밑으로 들어가긴 어려운데 잠룡 밑으로 들어가는 건 그나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고려 숙종 왕이라는 사람은 조선으로 치면 수양대군 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숙종 이전 왕이 헌종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약간 조선 단종 같은 왕입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는데 11살에 왕위에 올라요.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해요. 소갈이라는 병을 앓았는데 뭐 증상은 당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린 나이에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게 참 심각한 거죠. 몸이 이런데다 나이도 어리니 당연히 권력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두 명의 강력한 잠룡들이 몸을 꿈틀대는데요. 그 둘이 바로 말씀드린 척준경이 밑으로 들어간 왕희하고 이자의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추후 다룰 이자겸하고도 사촌지가 아닙니다. 뭔가 후일 고려의 최중심부에서 애증의 관계를 써나갈 척준경과 이자겸의 프롤로그 같은 느낌을 확 주죠. 이 헌종이 몸이 안 좋고 어리니까 이 이자의가 이 직전 선대왕인 선종의 후궁 중에 자기 누이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선대왕과 자기 누이하고 사이에 낳은 아들이 왕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약한 헌종을 밀어내고 자기 조카를 그 왕으로 몰려는 계획을 짭니다. 근데 그걸 캐치한 이 숙종, 척준경 주인 왕희가 기습적으로 역공을 가해서 오히려 이자의 일파를 척살하고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이 일 이후 약한 헌종은 삼촌인 숙종에게 왕위를 넘기게 됩니다. 수양대군 단종 관계랑 비슷하죠. 그럼 이 고려의 수양대군 숙종이 왕이 되고 나서 하인신문이던 척준경이 갑자기 출세길이 텄냐? 그런 건 아니고요. 기껏해야 아주 하급 관리자리 하나 겨우 얻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조차 없었으면 나중 소드마스터 척의 전설은 시작될 수 없었겠죠. 숙종과의 인연으로 말단에서 관리를 시작해서 수년간 하급 문관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고려하고 여진족하고 충돌이 터지는데 이 역사적인 일로 척준경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사실 여진과의 충돌이 없었으면 척준경은 그냥 평생 하급 문관만 하다 끝났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를 알 리도 없었을 테죠. 그럼 척준경이 대활약한 여진족하고의 충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죠.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수박 겉핥기를 뛰어넘는 역사의 진정한 참맛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진족을 조금 간단하게 알아보죠. 여진을 보통 퉁구스계 민족이라고 하죠. 퉁구스는 뭐냐? 시베리아나 만주 등지 분포에 있던 그 민족인데 그 이름의 유래는 뭐 동쪽 오랑캐인 그 동호에서 나왔다는 썰에서부터 그쪽 말로 9개의 부족이라는 뜻의 노쿠즈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뭐 그래요. 당시의 민족이라는 게 딱 칼로 무자르듯 하긴 어려운 부분이죠. 여진 이런 한자는 당연히 음을 따온 음자인데 원래 발음이 보통 몽골에서 이들을 가리키던 말이 주르첸이라고 하거든요. 줄첸 뭐 그러던데 그 음인데 그 만조로는 발음을 주션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여진. 주션 어디서 왠지 많이 들어본 발음 아닙니까? 고조선, 조선, 주션 비슷한데 이래가지고 뭔가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하시는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아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 당연히 보는 그런 또 관점도 있고, 조선이 아니고 숙신하고 엮이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숙신은 진짜 오래전 주나라 때부터 그 동북부에 살았었고 나중에 고구려랑도 싸우기도 했던 그 숙신이죠. 후에 광개토대왕이 복속시켰던, 우리가 잘 아는 말갈족이 여진으로 이어져 내려온 거다, 또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말갈은 우리가 그 발해의 피지배 민족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말갈, 우린 말갈이다 이렇게 부른 건 아니에요. 다른 데들에서 폄하하면서 붙여준 이름이고, 크게는 뭐 말갈, 선비, 갈족 섞였고 뭐 퉁구스라고는 하지만 몽골계하고의 영향도 없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만주도 워낙 넓어서 여러 민족들이 막 뛰어다녔으니까 그 여진이라는 게 뭐 그렇게 딱 칼로 무자르듯 하기는 어려운 거니 대략 그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여진족은 우리가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으로만 알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특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해적질도 했거든요. 무려 일본까지 가서 털어먹기도 하는 발군의 괴력을 발휘하기도 했는데, 고려 행정구역 중에 그 동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고려 행정구역 5도 양계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이제 그 동계라는 행정구역이 이게 마치 칠레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하필 왜 이렇게 이쪽을 길쭉하게 했냐? 이게 여진 해적애들이 이렇게 바다로 와가지고 자꾸 이게 동해안 라인을 터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 이렇게 구역을 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여진을 보통 크게 둘로 나눠 부르죠. 동여진, 서여진. 이걸 이제 뭐 수겨진, 생여진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수겨진은 서쪽에서 당시 잘 나가던 거란, 요나라 세력의 영향을 받았고, 생여진이 동여진이죠. 이게 이제 고려하고 한판 붙게 되는 건데, 원래 애초에 고려는 여진을 라이벌 같은 거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동여진 그 근처 쪽에서 아주 강력한 세력 하나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완안부죠. 이 완안부가 그 지금의 하얼빈 정도, 대략 한 요 정도를 본거지로 한 여진의 그 부족이었는데, 후일 여진족의 첫 번째 대제국 금의 기초가 여기서 출발하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진의 두 번의 대제국이 있었죠. 금과 청. 근데 이 완안부의 여진 그리고 금나라, 이게 또 우리의 관심을 엄청나게 끄는 게 이 완안부가 강해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해지는 그 한 사람 때문이죠. 흔히 한보라고 알려진 인물인데, 사료, 그것도 금나라의 역사를 다룬 정사인 금사, 세기 1권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금나라 시조 한보는 처음에 고려에서 왔는데 나이는 이미 60세였다. 충격적인 문구죠. 그러니까 금제국의 시조는 고려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대놓고 써있는 거잖아요. 이 다음 기록도 조금만 더 볼까요? 한보의 형 아고네는 불교를 좋아해 뒤를 따르려 하지 않았으며 고려에 잔류하면서 말하기를, 후세 자손들은 반드시 서로 모여 만나는 자가 있을 것이니 나는 가지 않겠다 하여 한보는 보알리와 함께 갔다. 보알리는 동생이죠. 시조 한보는 완안부 복간수 강가에 살았고 보알리는 야라에 살았다. 한보가 완안부로 와서 정착해 살았다는 거죠. 좀 더 보면 시조는 완안부에 이르러 오래 살았는데 그부 사람들은 일찍부터 타족 사람들을 죽였고 이로 인해 양족은 원한으로 싸움이 그치질 않아 해결되지 않았다. 완안부 사람들이 시조에게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완안부 사람의 복수심을 서로 풀어주어 양족이 서로 죽이지 않게 해준다면 완안부에 나이 60의 미혼녀가 있으니 서로 결혼시켜주고 완안부 사람이 되게 할 것이오 라 하였다. 이 시조 한보는 말하기를 좋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 타이르기를, 사람 한 명을 죽인 후 싸움 해결되지 않으면 손상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는 주동자 한 명만 처벌하고 나머지 이들은 물건으로 보상토록 하면 싸움도 그치고 이득도 될 것입니다 라 하니 피해자 가족들은 이에 따랐다. 완안부 사람들은 이 규정을 믿고 준수했으며 시조에 대한 사례로 청호 한 마리를 주고 60세 된 여자를 신부로 데려가는 것을 허용하였다. 블라블라. 이로써 그는 완안부 사람이 되었다. 또 이렇게 한보는 그 시호를 경원 황제 이렇게 또 추정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굉장한 얘기죠. 어쨌든 나중에 제국을 건설한 금, 뭐 더 나아가면 그 이후에 청나라도 처음엔 국호가 후금이었으니까 거기까지도 근원 본류를 찾아 들어가면 그 금나라 황족의 시조가 고려인이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대로라면, 근데 이 한보가 정확하게는 그 신라인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금사를 편찬한 게 원나라인데 원나라 입장에선 뭐 신라나 고려나 잘 분간을 못했을 테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썰도 있죠. 그래서 한보가 김씨였고 신라 김씨왕족 출신 사람이다 라는 썰도 있죠. 약간 주몽, 원조, 박혁거스, 김할지, 석탈의 김수로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 시조 혹은 왕이 된 그런 설화와 비슷한 느낌도 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금사를 봐도 한보의 역할이 발달된 어떤 법적 체계, 정치 체계 이런 거를 전수해 주어서 완안부 사람들이 고마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당시로서는 하이테크 기술이나 체계를 전파해서 감사함을 느꼈고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를 점유하고 부족을 도약 발전시키는데 사람들 살기 좋게 해주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한보의 자손들이 후대 금나라 황실 가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말만 꺼내면 무조건 국뽕이다 뭐다 하면서 맹렬하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냥 기록을 살펴본 거죠, 단지. 그리고 관점의 차이예요. 어떤 한 나라의 중심을 이런 왕족으로 볼 거냐 아니면 다수의 민중으로 볼 거냐. 신라 왕 중 하나였던 석탈해가 바다 건너 어디선가에서 온 건 맞죠. 근데 그 어디가 어디냐? 뭐 인도다, 캄차카 반도다. 뭐 여러 썰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뭐 석탈해가 캄차카에서 왔다고 해서 지금 캄차카 사람이 석탈해가 왕했으니까 거기는 이제 캄차카의 나라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말도 안 되고요. 그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다수 민중인 거니까요. 나중에 나폴레옹도 할 건데 그 나폴레옹의 라이벌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장 바티스트 베르나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나폴레옹하고 인연이 진짜 괴이한데 그 나폴레옹 덕에 스웨덴 왕까지 했거든요. 원래는 당연히 프랑스 사람인데 그 이 인물이 나폴레옹하고 뭐 연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한 여성하고 같이 얽힙니다. 그 클라리라는 여성인데 이 베르나도트의 부인인 동시에 나폴레옹의 전 약혼녀였어요. 하여튼 진짜 괴상한 인연인데 그래서 나중에 나폴레옹이 그 베르나도트 전투도 못하고 그래도 굉장히 봐줍니다. 그리고 결국 나폴레옹 덕에 스웨덴 왕이 계승자까지 돼요. 근데 나중에 나폴레옹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치죠. 추후 나폴레옹이 대항하는 대프랑스 동맹에 스웨덴을 참가시킵니다. 근데 프랑스인이 스웨덴 왕이 되었다고 해도 프랑스 역사는 프랑스 역사고 스웨덴 역사는 스웨덴 역사죠. 그 베르나토는 나중에 스웨덴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스웨덴 왕인데. 그러니까 한보 얘기만 하면 이 정신 나간 국뽕이야 이렇게 욕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반대로 너무 뭐 신라나 고려의 나라다 금나라가 이러는 것도 역시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서로의 견해를 존중해야지 답이 없는 문제다. 중용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 민족이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걸 민족 대 민족, 그 민족끼리 그 나누는 그런 구분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어떤 현상의 실체를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외지인인 한보가 그 완안부, 생려진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상당히 그 이전까지의 그 생려진이 그 책이라든가 문명, 그 생이라는 게 날 것,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좀 부족했었다. 그런데 한보가 발달된 체계를 들여와줬다. 그걸 통해 한보는 정치적 권력을 얻고 완안부 사람들은 높아진 삶의 질 그리고 강해질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 라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렇게 강해진 완안부는 세력을 뻗쳐나가니 고려랑 충돌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쪽의 고려도 만만치 않은 강자 아닙니까?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완안부하고 고려 사이에 끼어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거 뭐 고려로 붙어야 되냐 뭐 완안부로 붙어야 되냐. 결국 솟구치는 태양 완안부와 기존 강자 고려의 한판 승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여기 중간에 끼인 그 여진족 부족들 내에서 이 내분이 생기죠. 친고려파, 친완안파. 이쪽 끼인 지역의 원래 대장은 역시 그 고려였죠. 이 지역 부족들이 뭐 고려한테 조공도 바치고 그랬던 건데 이 완안부 때문에 탈고려 움직임이 일어났던 겁니다. 당시 완안부의 그 리더가 그 오하속이라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유명한 아골타의 형인데요. 그 세력이 밀고 내려오니까 친고려파들이 밀려서 고려 안으로 귀부해 들어와요. 근데 이걸 완안부 세력 측에서 걔들 내놔라, 돌려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걸 고지고대로 내놓으면 이 지역에서 고려의 파워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국 이 갈등 끝에 완안부가 병력을 파견해서 고려를 귀부한 부족 지역을 공격하고 결국 고려와의 직접 정면 충돌까지 나게 되는 거죠. 고려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임간이라는 인물을 보내서 여진하고 맞서게 되죠. 전년전의 시작인데 이게 바로 소위 1차 여진정벌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척준경의 충격적인 데뷔 무대이기도 하죠. 당시만 해도 척준경은 하급 중에 하급 그것도 장수가 아닌 말단 행정관리 정도였다고 보면 되는데요. 품계도 전혀 없었다고 하죠. 근데 사실 고려가 기본적으로 약한 나라가 전혀 아니었고 중원을 뒤흔든 강한 거란 요나라 세력도 극복해낸 강국 아닙니까? 또 완안부가 신흥 세력이라 아직 그들의 강함 또 싸움 방식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없고 해서 고려군 전체가 방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싸움의 무대가 정주성이었는데 그 이 임간이라는 총지휘관이 그냥 나가서 밀어버리지 뭐 좀 이렇게 해서 성 밖으로 적극적으로 출전을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 그대로 완패를 당해요. 고려사 전료 보시죠. 임간이 공을 세우려고 교련하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급히 나가 싸우니 패배하여 죽은 자가 태반이나 되었다.
고려사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니까 이건 뭐 처참한 패배인데 고려군이 완전히 당황하고 전열이 무너지고 패주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아무 역할도 없던 심지어 전투병도 아니던 하급 행정관 척준경이 밑도 끝도 없이 사령관 임관에게 찾아가 다짜고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게 갑옷 입힌 말과 무기를 내어 주십시오. 하급 말단이 총사령관에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건데 이때 20대 시절이었을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새파란 젊은이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게 평소 같으면 말이 안 되겠지만 일단 예상치 못한 대패 임관 본인도 뭐 그런 사리분별을 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고 무기를 줍니다. 근데 이걸 받은 척준경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추격하는 여진군에게 돌진하는데요. 이때 척준경은 여진군 1군의 부대 지휘장수한테 똑바로 돌격을 합니다. 상대군도 지휘장수 주변에 걔를 호위하는 병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을 보면 돌진해서 적장을 못 베었다 이렇게 나와요. 밑도 끝도 없이. 이 얘기는 그 장수를 지키는 주변의 호위 적군들까지 모조리 뚫고 베어 넘기고 무쌍을 해가며 결국 일정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의 목을 뱄다는 거죠. 그러고선 더 황당한 게 적장 목 베고 자기 혼자 몸 빼서 돌아오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인데 그게 아니고 사로잡혀 있는 포로 2명까지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무슨 옆 동네 가서 동네 친구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동료 둘 데리고 돌아오다가 일단 척준경의 무쌍의 전방이 한번 충격을 받아 움찔했겠지만 당연히 적 대군이 재차 추습하고 추격을 해올 거 아닙니까? 그때 몸을 돌려가지고 적병이 활을 팡 하고 쏩니다. 그게 정통으로 명중해서 적병 하나가 그대로 고꾸라져요. 그러니까 추격병들이 추격해 오다가 무서워서 멈추고 되려 움찔움찔 뒤로 물러나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척준경은 하던 퇴각을 계속합니다. 근데 여진군도 자존심이 있으니 100여 명의 긴급 추격대를 편성해서 척준경 일행을 재차 뒤따라 오는데 여기서 척준경이 쫓아와? 이러더니 다시 그 추격대로 말기술을 돌려 다시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또 추격대의 적장을 척살해버려요. 적장 둘을 여기서 또 재차 척살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어이가 없는 게 그냥 일반 병사를 한둘 척살하고 돌아왔다 이게 아니라 적장을 없앴다, 장수를 없앴다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마다 마치 아이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 최소 부대단 이상 지휘관급 장수목을 척척 베어버리고 나왔다는 거죠. 척준경이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난 무시무시한 포스에 여진 병종들의 추격 의지는 꺾이고 결국 패주했던 나머지 고려군은 무사히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왔어도 이 첫 전투는 완전 완패죠. 변명의 여지 없는. 결국 당시 사령관 임관은 이 전투 후 해임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때 고려군 장수들이 그 줄 징계를 받죠. 당연한 건데. 근데 유일하게 척준경만 이때 놀라운 깜짝 활양공으로 그 청우이 녹사 참군사라는 벼슬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 척준경만 상 받고 승진한 거죠.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척준경이라는 보물을 발견해냈다는 거. 근데 이 충격적인 데뷔 무대의 전공 이후 척준경은 그런데 계속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뭔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옥에 투옥이 돼요. 사람이 갑자기 승진해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업돼서 뭐 잘못을 저지른 건지 아니면 뭔가 누명을 쓴 건지 혹은 남들은 다 줄징계 받는데 혼자만 포상받아서 시기 질투 이런 걸로 누가 뭘 찌른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이때 척준경 인생에서 두 번째 전기를 만들어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윤관 장군이죠. 이전 사령관 임관의 후임으로 부임을 하는데 사실 척준경도 그렇고 윤관도 원래는 무관이 아니라 문관 출신이죠. 척준경이 문관이라 이제 나중 본인 적성을 생각하면 좀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 근데 문관을 하던 시절엔 전혀 주목 못 받다가 말 한 필 내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게 적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도 주변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있다, 잘 못 나간다. 이건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차이, 그 실체는 능력 차이가 아니라 적성 차이다. 결과의 차이는 능력 차이가 아니라 적성 차이다. 다만 이제 그 요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가는 건데 거기에도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용기와 승부를 거는 결단 그런 게 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것도. 이 척준경을 봐도 아군 전체가 패퇴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냥 자기 몸보신하면서 그냥 같이 묻어가며 후퇴하는 길도 있었겠죠. 근데 척준경은 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설사 적진에 단기 필마 돌진하다가 생을 여기서 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적성, 내 능력, 내 꿈과 희망 한 번 돌진해서 부딪혀나 보고 끝내겠다 이 인생. 뭐 이런 승부를 건 거겠죠. 그래서 어딜 그 옛날 시대의 말단 주지의 사령관한테 대뜸 말 달라고 요구하는 그 의사결정. 그러니까 무력도 무력이지만 사실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닌가. 아마도 척준경이 엄청난 모공을 세운 이후에 그 의문의 징벌을 당하게 된 것도 뭔가 이런 그 사실 조질환계에도 위계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행동을 한 그 뭔가의 보복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죠. 해서 이렇게 영웅이 갑자기 죄인이 되었는데 사실 여기서 척준경이 반짝 스타로 끝날 수도 있었죠. 실제로 나중 척준경 본인 말을 들어봐도 이때 삶의 상당한 위기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조직에서 뭐 갑자기 아랫사람이 자기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냅둡니까? 어떻게든 부하 직원이 크지 못하게 억 누르려는 상관들 천지죠. 예나 지금이나. 자식이 뭔데 지금 갑자기 내 위로 올라가? 물론 뭐 상관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척준경은 자신을 이끌어주는 참 리더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윤관 장군입니다. 임관 후임으로 부임한 윤관 장군은 본인의 힘으로 뭔지 모를 죄로 잡혀있던 척준경을 사면해줍니다. 추후 척준경은 이에 대해 나는 그분께 일생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 윤관 장군님 같은 경우가 문관 출신이시긴 했지만 뭐 이땐 문관 출신들이 다 이렇게 전투도 맡아 했죠. 근데 굉장히 이분이 당대로선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여진에게 패하고 나니까 상당히 고려 입장에서는 굴욕적으로 화친을 맺게 되는데 이 귀부했던 여진 추장을 돌려보내주는 굴욕이죠. 뭐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일단 그 원안부 여진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아까 소개드렸습니다만 이 그 숙종이 그 고려의 수양대군 성격이 만만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이때 패배 그 굴욕감으로 이를 아주 바득바득 갑니다. 임금이 분노하여 천지신명의 고환이 음덕을 빌려 적을 소탕하면 그 땅에 절을 짓겠다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신명이시여 내 반드시 저놈들을 소탕하도록 힘을 주소서 뭐 이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숙종은 총사령관 윤관 원수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저 여진 놈들을 쳐부술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윤관은 여진과 고려군의 상태를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현 상태로는 그냥 맞붙어서는 여진을 이길 수 없다. 바꿔야 한다. 그래서 숙종에게 새로운 군사체계에 대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출범한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유명한 별무반이죠. 시험 문제로 풀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별무반을 여진을 쳐부수기 위한 고려의 야심작 뉴 프로젝트라고 볼 수도 있고 기존 고려의 군사체계가 어느 정도 좀 이때 무너졌다. 일정 부분. 따라서 기존 체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관점으로 보는 시선도 있죠. 뭐 여하튼 그럼 이 별무반이라는 게 뭐냐? 뭐 최대 규모가 17만까지도 이르렀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뭐 실제 전투병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관점도 역시 있지만 이 별무반을 보면 상당한 체계성을 갖추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병과 체계를 혁신합니다. 그냥 뭐 군대라고 사람 모아놓고 우우 몰려가서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각각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 병과를 나누고 훈련을 시키죠. 일단 신기군, 기병이죠. 신복은 보병, 항마군, 승병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절에 속한 사람들을 징병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뿐만 아니고 각각의 주특기에 따라 뭐 도탕, 경궁, 정로, 발화, 석투, 철수 등등을 구성합니다. 이 각각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정확하게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 도탕이라는 게 이 적이 싸울 준비를 하기 전에 쳐부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해서 추정컨대 아마 뭐 기습군 혹은 뭐 초반 시작 때 공격 돌격 부대, 뭐 가벼운 무장으로 기동력을 극대화한 뭐 그런 거, 목적한 타켓만 치고 빠진 히트앤드런 부대, 뭐 그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뭐 경궁, 이건 뭐 활부대겠죠. 보통 궁에는 상당히 강력한 일종의 특수궁을 쓸 수 있는 병과가 아니었겠는가. 아니면 기병 잡는 거에 특화된 어떤 궁수부대였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정로, 뭐 노라는 건 이제 쇠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석공이라고 말하는 사실 석공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진 않아요. 석공이란 건 돌을 쏜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화인데요. 그 불공격인데 아마도 뭐 불화살을 날리거나 뭐 그런 특기였던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집중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죠. 특히 석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정말 집중 연마해야 하는 주특기인데 그 영어로는 슬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다고 하는 그 가죽 같은 거 좀 대고 그 줄 매달은 다음에 거기다 돌을 얹고 뱅뱅뱅뱅 막 돌리다가 휙 하고 투구하는
그 투석구라고 보통 하는데 그 위력이 굉장하죠. 달인의 경우에는. 고대 서양에서도 그랬지만 굉장히 숙련도를 요하는 병과이기 때문에 투석 전문 병으로서 용병들도 있었죠. 그 전투가 있을 때마다 이 투석병들을 고용해서 쓰는 뭐 유명한 투석 용병이 뭐 로도섬 투석병 같은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이 투석병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부각되게 된 게 이제 고대 아시리아 군에서부터였다라는 말도 있는데, 근데 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건 쓰였던 거고, 우리나라도 이 투석, 석전 이거 하면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수 있죠. 우리도 그 유명한 석전 그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의 석전은 그 마을 대 마을끼리 붙는데 이게 놀이만이라고 보기엔도 굉장히 쌀벌해지는 상황도 나왔죠. 우리나라 석전 풍습은 삼국시대 고구려 때까지 올라갑니다. 뭐 조선시대 때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구한말 때까지도 해서 외국 선교사들이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진은 곱게 한복 입은 웬 소녀가 무시무시하게 투석을 투구하는 뭐 그런 사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야말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국민 레저 스포츠였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얼마나 치열한지 머리가 깨지고 육박전도 되고 상대 마을에 쳐들어가서 집 때려 부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특히 약간 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백성들 입장에서 좀 그런 그 어떤 관리 그런 사람들 집에 가서 뭐 탐관오리라든가 뭐 겸사겸사 요 석전 게임 하는 김에 뭐 때려 부쉈다 뭐 이런 그 얘기도 있고, 이게 그 관람 문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가 그 격투기 복싱 관람하는 것처럼 석전 관람, 이 그 석전 관람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거든요. 상당히 어울리죠, 이미지가. 심지어는 몸이 아프던 와중에도 석전 게임 한다 그러니까 그걸 보러 굳이 관람 행차했다고 하니 거의 매니아였던 거죠. 또 양녕대군 아들 중에 석전하다가 사람을 죽게 해서 귀양 갔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조선 석전이 그 나름 또 글로벌 인기 스포츠였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외국 격투기 보는 것처럼 해서 뭐 외국 사신이 오면 사신 접대용으로 석전 경기를 열어서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그 오락으로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투에 사용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임진왜란 때 왜군을 투석전으로 공격했던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하드코어한 격투기이다 보니까 마냥 권장만 된 건 당연히 아니고 뭐 금지령 내려지기도 했죠. 사람이 뭐 한 번 맞들이면 쉽게 뭐 그만둡니까? 결국 구한말 때까지 이어졌고, 여하튼 별무반은 강력한 훈련과 더불어 이러한 전문적 주특기병을 상황에 맞게 전술적으로 잘 활용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전 고려군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투력을 갖출 수 있게 됐죠. 결국 전투력의 핵심은 머리를 얼마나 많이 쓰냐이죠. 흉노한테 계속 굴욕당하다가 나중에 한무제 한나라 때 역전 반격을 시작한 것도 새로운 전술을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이듯이 실제로는 기록에 남지 않은 숱한 전술적 고민이 별무반에도 스며들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윤관 장군의 마인드가 굉장히 합리적이었던 게 능력만 있으면 신분고와 막론하고 쓴다라는 게 기본 컨셉이었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17만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 것도 가능했던 것이겠죠. 물론 실제 규모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엄청난 그 규모의 기록에 대해 무조건 과장이다라고 폄하하는 것도 또 무조건 그 무턱대고 믿는 것도 뭐 양쪽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 보통 그 고려시대 때보다 조선시대 때가 병력 규모나 강력함 이런 게 더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임진왜란 때 그렇게 허무하게 초장에 막 패퇴를 하니까 명에선 아니 고려 때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왜 저렇게 되었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조선시대 때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 사병이 혁파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려 때는 아직 사병이 있었죠. 필요한 경우 이 사병을 소집할 수 있으니까 마치 삼국지 그 오나라 시스템처럼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사병이 필요할 땐 나라를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왕의 목에 칼을 대는 내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여하튼 당시는 뭐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능력 중심주의를 선호하는 체계가 있었기에 죄인으로 떨어졌던 척준경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윤관에 의해 다시 복권된 척준경은 장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차 고려는 여진정벌에 나서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숙종이 이 복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요. 다음 왕인 예종이 들어서는데 복수심에 불타던 열혈 숙종과는 달리 예종은 처음엔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리벤지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바꿔서 출정을 결단하는데 그 과정의 기록을 좀 살펴보시죠. 예종이 즉위했을 당시에는 선왕의 상 때문에 군사를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1107년이 되자 변방 장수로부터
여진이 강성해져 변방의 성을 침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추장이 호로박 하나를 꽝 꼬리에 달고 각 부락에 회람시키면서 이를 의논하는데 대체 무슨 의도로 저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오자 왕이 그것을 듣고 중광전에 불상을 안치 않은 방에 감추어 두었던 숙종의 발언의 글을 꺼내다가 대신들에게 보였다. 그걸 대신들이 받아 읽고서 눈물을 흘리며 선왕께서 남기신 뜻이 이와 같이 깊고 간절하시니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다짐한 후 이어 글을 올려 선왕의 뜻을 이어 여진을 정벌할 것을 건의했다. 왕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사람을 시켜 점을 치게 하여 보니 일이 이루어진다는 점괘가 나오자 드디어 그제서야 출병하기로 결정하고는 윤건을 원수로 오연총을 부원수로 임명했다. 이에 윤건이 말하길 제가 진작 선왕의 밀지를 받았고 이제 또 엄중한 어명을 받들었으니 삼군을 통솔하여 적의 성을 쳐부수고 우리의 강토를 넓혀서 반드시 나라의 치욕을 씻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야말로 고려 입장에서는 벼르고 별은 리벤지 매치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러한 2차 여진 정벌에 대해서는 그 숙종의 그 분노, 복수심 뭐 이런 부분이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프라이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숙종의 그 자신의 정통성 및 그 내부의 불만을 그 외부로 좀 이렇게 방향을 돌려보려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나 뭐 이런 견해도 있어요. 또 뭐 경제적 목적도 있었다 뭐 그런 그 견해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2차 여진 정벌이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고려군은 사전 준비서부터 철저히 그 머리를 써온 것처럼 시작부터도 계략을 하나 사용하는데요. 먼저 일련의 여진족 부락들에게 이렇게 공지파발을 쫙 띄웁니다. 우리 고려군이 지금 20만 대군의 위세를 갖추고 있다. 기존에 잡았던 여진족 포로 추장들을 돌려보내줄 터이니 그걸 기념해 잔치를 한 판 열고자 한다. 우리랑 잘 지내고 싶은 추장들은 와서 화합의 의미로 잔치를 벌리자. 그래가지고 상당수의 그 여진족 부락 추장들이 한 400여 명 정도 고려 쪽에서 마련한 그 파티장에 집결을 합니다. 여기서 한창 먹고 마시는 파티가 벌어지는데 이때 고려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연회장을 급습하여 들이닥칩니다. 그래야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있던 여진족 추장들을 척살하죠. 근데 의심과 조심성 많은 일부 추장들은 파티장 안으로 안 들어간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척준경과 몇몇 장수들이 또 역시 강습해서 거의 척살해버립니다. 이 계략에 대해서는 멋진 계략의 성공으로 기선을 잡고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약간 반대의 시선도 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손해였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애초에 놓아준다고 했던 여진족 추장들이 여진족 내에서도 비교적 친고려파였다라는 그런 주장과 관점도 있고 사실 파티 벌린다고 온 사람들이면 그래도 고려에 대해서는 아주 최악으로 적대하던 사람들은 아닐 텐데 그들을 전부 싹 다 적으로 돌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의 기본이 EJ, 기왕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만들어서 그들끼리 분열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여진족도 그렇고 몽고도 그렇지만 어떤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 개개인은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번 확 떴다가 또 사그라질 때는 팩 사그라져서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그 부족 중심이고 그 부족들 간에도 굉장히 그 인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같은 나라, 같은 회사 사람이라도 다 친한 게 아니라 원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갈갈이 잘 그 단합이 안 되고 찢어진다는 거죠. 유목민족 특유의 사분오열.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렇게 온 그 족장들을 추장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치가 떨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나친 분노를 유발시키는 건 상대 집단을 단결 및 분기 탱천하게 할 수 있으니 오히려 친고려파 여진족 부족을 늘릴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오판 아니었는가 뭐 이런 관점도 있어요. 물론 이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반론도 있죠. 아니 어차피 여진족이 친고려파라는 것도 좀 웃긴 게 어차피 여진은 여진 아니냐. 나중에 완안부가 힘도 커지면 어차피 그쪽으로 다들 붙을 사람 아니더냐. 괜히 잔머리 쓰지 말고 이렇게 그냥 쓸어버릴 수 있을 때 쓸어버리는 게 고려한테는 더 이득이었다. 다 그런 거 계산하고 하는 거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역반론도 물론 존재합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게 어떤 소개드리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의 거리를 던져드리는 거니까요. 이후 고려 대군은 그 여진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뭐 기세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군대가 지날 때마다 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났고 달아난 여진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 당시 그 고려의 기본 컨셉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쪽 지역을 이 사이 지역을 빠르게 병탄하고 완안부가 내려오기 전에 거기에 요새 성을 만들고 눌러 앉아버리는 방어 라인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파티 계략을 쓴 것도 바로 이 그 스피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 리더 추장을 제거하면 빠른 기습 공격이 상대가 이제 지휘 체계가 붕괴되어 있으니까 더 잘 먹히죠. 마치 예전에 소개드린 그 정변들의 전투처럼 뭐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초기 전투에 있어서 역시 맹활약한 인물은 척준경이었습니다. 그 밀어붙이던 고려군은 석성이라는 곳에서 한번 적의 거센 저항을 받는데 거기서 진을 치고 있던 여진족들에겐 먼저 이제 윤관 장군이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여진족은 우리는 싸워서 승부를 볼 것이며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 라고 저항 의지를 피력하죠. 그리고는 석성 안으로 들어가서 강력한 농성태세를 보입니다. 이걸 보면 약간 초반 파티 계략에 아까의 긍정적인 면과는 다르게 또 부정적 효과가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뒤통수 당하면 항복 안 하잖아요. 뭐 치가 떨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항복한다고 해도 또 신뢰도도 잘 안 가고 이 저항이 완강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성 위에서 화살과 돌을 빗발치듯 쏘니 고려군이 나아갈 길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난감한 건데 이 답답한 상황에서 윤관 장군은 척준경을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 해는 저물고 전황이 위급하니 그대가 이관진 장군과 함께 적을 공격하라. 상당히 어려운 명령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 척준경은 조금 더 싫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찍이 실수로 죄를 범하였는데 공께서는 제 죄를 용서해 주도록 청해 주셨으니 오늘이야말로 제가 몸을 던져 은혜를 갚을 때인 듯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척준경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갑옷을 입고 방패 들고 성으로 쑥 올라가서 믿기 힘든 무쌍난무를 마구 펼쳐 적 추장들을 여러 척살해버립니다. 척준경이 이렇게 적진에서 혼자 무시무시하게 휘저어버리니까 이에 기세를 탄 윤관이 총공격 지시를 내리고 결국 여진은 지리멸렬하면서 대패. 기록에 따르면 공포에 절벽에서 뛰어내린 자들도 있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섬멸했다라고 나옵니다. 이후부터 윤관과 별무반은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아마 비단 척준경뿐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윤관의 합리적 인사에 따른 능력 있는 자들의 발탁 선발 그리고 치밀한 준비와 훈련을 통한 기능적이고 우수한 부대들이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겠죠. 윤관이 공격을 시작한 게 그 1107년 12월인데 그 한 달 새 이륙한 전과가 대략 그 130여 개의 여진족 촌락을 처부수고 참수한 자만 거의 5,000명에 가깝고 포로로 잡은 이들은 수천 이상. 또 여진 추장 그 요을레는 같은 달에 3,000명을 이끌고 고려에 항복해 오는 등 완전 뭐 거칠 것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달 안에 웅주, 영주, 북주, 길주 4개 성을 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인 공격, 그래서 몰아내고 완안부 오기 전에 방어라인 갖춘다. 초반은 정말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 준비를 했다는 것이 팍팍 느껴지는 그런 고려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얻어맞은 완안부는 이 전격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당시 리더 오화석이 사냥 갔다가 이제 그 불이 나게 본거지로 돌아와서 비상사태다 가지고 부족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이때 고려가 뭐 20만 대군이다 선전한 것도 있고 초반에 너무 강력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성공적 정보를 이루니까 완안부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찔해가지고 상당수 주요 인사들이 고려랑 정면으로 붙는 것을 꺼려합니다. 반대표를 던지는데 이때 이제 강력하게 무슨 소리냐 어찌 당하고만 있을 소냐 하면서 전면 항전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그 문제의 인물 아골타죠. 이 여진으로서는 악몽의 12월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해인 1108년 완안부는 드디어 고려에 대한 강력한 항전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오늘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뭐 프롤로그적 성격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완안부의 반격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는 척준경의 추가적 활약상 그리고 또 한 명의 그 문제 인물이죠. 그 여진 명장 싸묘아리 이야기, 그 동북 구성에 대한 뭐 이야기 등등. 뭐 더 나아가서 척준경 인생 후반기와 뭐 이자겸 뭐 이런 스토리들을 계속 마무리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뭐 나폴레옹,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도 요청이 많으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인물들은 좀 짧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건들면 사마이 시리즈 못지않은 장기 시리즈가 나오는데
근데 제 채널이 이렇게 3화 시리즈 하면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장기 시리즈를 들어가는 게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안 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하긴 할 건데요. 일단 좀 많이 떨어진 조회수를 좀 회복하고 할까 하거든요. 정말 성공하다는 말씀과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봐주시질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회수 회복되면 노쿠가와 이에야스, 나폴레옹 등도 반드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리즈가 계속 지속되기를 좀 원하신다면 조회수가 적어도 저한테 이제 많은 응원과 댓글 보내주시면 제가 뭐 적더라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좀 많은 힘이 되거든요. 그런 응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편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요새 생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먹고 살아야 하는 굴레가 이게 너무 힘듭니다. 힘든 와중에 만들려 하니까 더 힘든데 다음에는 더 나은 내용으로 만들어서 꼭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척준경 시리즈 2편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